네, 지금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염수관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수관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1월도 힘들었는데 2월도 정말 만만치 않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여전하고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님? 악재야 이제 다 노출은 되긴 했죠. 네. 모르는 악재가 아닌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것도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니죠. 이제 근데 대부분은 아예 가능성 없다. 설마 전쟁 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미국이 이제 자국민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다 이런 이제 명령들이 나오고 러시아가 군대를 집결한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간 진짜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전쟁이 나서 사실 이 나라들이 자원이 없고 그러면야 좀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옛날에 걸프전 사태처럼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있고 또 그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한 10% 이상 비중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또 공급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금리는 더 빠르게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제 결국 전쟁 리스크 이후에 이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지금 계속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좀 계속 잡는 상황인데 이게 좀 완화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증시의 가장 큰 악재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힘없이 좀 밀린 거는 일단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체력이 좀 되게 약해졌잖아요. 어제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었는데 어제 증시가 거의 급락을 하는데 외국인 기관은 사버렸어요. 샀는데 개인들이 어제 코스피 코스닥을 다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저가 매수하는 날 급락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만큼 개인들의 지금 심리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들도 지금 저가 매수를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했지만 아주 이거를 올리면서 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특히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무역 수지가 이번 달에 좀 적자 날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연속 적자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또 원달러 환율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외환 보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좋은 소식들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 기업 이익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고, 또 LG엔솔 이제 수급 이슈도 거의 좀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고 7개월 이상 조정받으면서 충분히 기간 조정도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모멘텀만 나오면은 언제든지 한번 급등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악재,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제 나오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힘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힘을 좀 못 받는, 다른 나라 오를 때도 좀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노출이 됐었던 악재인데 리스크가 다시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많은 분들이 16일을 좀 변곡점으로 꼽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네. 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런 거 등등 때문인 건지, 그러면 좀 16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은 보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어떤 불확실성을 좀 반영해서 빠진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조금이라도 안개가 걷히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2월 초에 우리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증시가 미국 증시도 오르고 긴축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해소되면서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또 악재들이 또 새롭게 또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눌렸는데, 그러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쟁 리스크인데 이게 좀 해소돼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극단적으로 2월 16일에 전쟁 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전쟁 나는데 날짜 정하고 전쟁 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좀 공포심이 좀 조장이 돼 있는데 16일 지나고 나면 조금씩 방향이 또 나오겠죠.
뭐 네. 이거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좀 반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쟁 날 것을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막상 뭐 어쨌든 전쟁이 조금 안 나는 쪽으로라도 좀 분위기가 바뀌면 증시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된다라고 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뉴스들을 이번 주 내내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 긴축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어쨌든 뭐 0.5%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 네.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만약에 뭐 연준 총재들이나 이런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뭐 너무 좀 과했다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좀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해주면 증시가 금방 또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증시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간이 저도 뭐 이번 주 지나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아직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도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뭐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주일 또 대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뭐 시장 전체적으로 혹은 관련주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이런 정유나 비철금속 같은 회사들 있죠. 뭐 구리나 니켈, 네. 뭐 수혜주나 이런 기업들 같은 바로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료나 이런 기업들은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바로 가격 못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바로 전가가 가능하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정유나 비철금속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자꾸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전쟁 리스크라든가 공급 부족 리스크 때문에 계속 오르는 지금 상황인데 일부 좀 투기적인 매수도 가세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쪽 원자재 가격이 꺾여버리면 순식간에 또 올라갔던 주가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한번. 그래서 뭐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확진자 늘어나가지고 진단키트 회사들 상한가 간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이 고점이었어요 또. 근데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는 이거 계속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었는데 다음날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격이 오르면서 뭔가 좀 단기적인 어떤 뭐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가격이 튈 때 그 수혜주로 부각돼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잘못해서 고점에 들어가다가 역시 이거밖에 방법이 없구나. 굉장히 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 개인적으로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게 봐요. 비철금속 다 괜찮게 보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올라갔던 그런 수혜주들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격 전가를 지금 바로는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 때문에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모습인데 근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런 비용 부담이 현실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낸 기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맞아요. 네, 꽤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보면 뭐 2차 전지에서도 LNF나 첨보는 이 악조건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뭐 2차 전지 좋으면 다 갔어요, 옛날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그 안에서 숫자 지키는 기업, 이런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도 그걸 정가해서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더욱 좀 철저하게 이제는 좀 개별 기업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생각보다 덜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눈에 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의료 업종을 네. 꼽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의료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강한데 대표적인 실적주라고 봐야 될까요? 의료주들도. 네, 이번에 너무 좋더라고요. 실적들이 뭐 한섬, 더 네이처홀딩스, 뭐 SJ그룹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브랜드 회사들인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들을 내고 있고 이게 소비가 이렇게 좋았나 다시 한번 놀랄 정도인데 물론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이런 브랜드 제품을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가 한 번에 이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의료회사도.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해외여행 지금 분위기로는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럼 그때도 만약에 매출을 유지하면 그 회사는 진짜죠. 진짜 이제 외부 변수에 영향 안 받는 거고 해외여행이 만약에 시작이 됐는데 매출이 꺾였다.
그럼 이 회사들은 그냥 단지 해외여행을 못 가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 없어서 하반기를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의료주를 보실 땐 좀 PER 보시고 나름대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한성 같은 건 PER이 7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안전판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료주 중에서는 지금 어쨌든 브랜드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데, FNF가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MLB를 이제 라이센스 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져왔고, 그 다음에 SJ그룹은 칸고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런 그 회사 제품들이 특히 MZ 세대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4분기 실적에도 드러난 것처럼 계속해서 만약에 실적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와준다면 굉장한 또 주가 상승이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 기업들 전반적으로 퍼가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평가 기업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이 꺾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의료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조정 받으면 저는 의료주들 좀 들어가는 거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상반기가 실적 피크인지 아닌지 하반기에 좀 체크를 할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계속 네. 내가 이제 장기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이 네. 브랜드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섬이나 SJ그룹이 실적 잘 나왔으니까 들어갔어요. 뭐 비중 늘렸으면 다음 분기 또 실적도 체크해봐야죠. 그러니까 네. 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체크하면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되면은 더 사야 돼요. 그때 가서. 근데 매출이 미스나고 일시적이었구나. 아, 그러면은 일단 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4월이나 5월에 1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좋은 의료주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저희가 또 팁을 얻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류업계가 요즘에 가격 인상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의 대안이 결국에는 될 수 있는 건지. 일단 왜냐면 리오프닝 또 테마잖아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면, 근데 아직은 좀 사실 쉽지 않죠. 지금 5만 명이 넘고 6만 명까지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결국 독감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뭐 방역 패스도 언젠가 해제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될 수 있거든요. 미국처럼.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고, 또 거기에 지금 뭐 주정값, 또 얼마 전에 국순단이라는 회사가 막걸리 가격도 올렸고, 하이트질런 뭐 소주 가격 인상을 아직은 결정 안 했지만 뭐 고려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 다른 음식료는 다 올랐는데 이 주류 가격만 사실 그동안 못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올릴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높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이제 미리 받아서 지금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그 이 주류 시장이 예전처럼 뭐 하이트질러나 롯데칠성이 이제 독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 버렸어요. 혼술 문화가 좀 강해져가지고,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 물론 이제 일시적인 주류 수요는 늘겠지만 집에서 먹는 그 습관이 쉽게 저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수제 맥주, 이 시장은 진짜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주류 업체들을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 그러니까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줄여놓는 거죠. 사실 작년에 하이트젤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돈 벌었어요. 좋아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주가 오를 때 오히려 정리해버리고, 남들 다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제 리오프닝 끝났다. 그때 저가 매수하신 분은 오히려 수익 나고, 그런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좋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좀 한번 잘 잡아보자.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류주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이사님의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시장의 하락 여전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매도는 실익이 없다라는 전망들 여전히 좀 많은 것 같고, 어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네. 갑자기 커져버려서 또 매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우리가 전략을 촘촘하게 어떻게 구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네. 좀 뭐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들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결국 포기하는구나. 이제 어제 오후에 코스닥 물량이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개인들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좀 물론 이거는 되게 항상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도를 하고 나서 증시가 폭락을 하면 거의 그때가 바닥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번에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금 심리가 위축된 상태인데 지금 뭐 언제 얼마 가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1년 후에 얼마 갑니다. 뭐 다음 달에 괜찮아요. 그런 거보단 지금 당장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보물 같은 기업이 분명히 있고요. 실적 좋은데도 막 빠져요, 그냥. 그런 기업도 있고 실적 나쁘고 여전히 비싸고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그냥 손실을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쳐내야 됩니다. 쳐낼 거는 진짜 도려내버리시고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업들도 다 폭락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갈아탈 수는 있는 지금 시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재편을 해보자.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거기 또 숫자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시면 다음에 시장이라는 건 뭐 계속 빠지진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악재들이 완화되면 또 금방 또 회복은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언제 저도 뭐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한번 재편을 해보자 포트폴리오를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히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네. 약세의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하락과 급락 속에서 버텨주는 일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고 안정을 찾게 되면은 또 제일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관심을 둘 만한 종목과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전히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네. 봐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지금 뭐 국제유가 가지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고 지금 모두가 다 반도체 공급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전략 자원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유처럼 반도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몇 년 후에는 반도체 갖고 있는 나라랑 아닌 나라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축복은 받은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세계 최대 1, 2등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반도체주들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 같고 그다음에 4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종목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실적 어제도 좀 발표한 것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기업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SFA라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OLED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어제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근데 한번 차트 보시면요.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가요. 근데 결국엔 주가는 워런 버핏이 얘기했거든요. 펀더멘털이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PER이 한 8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 내가 애매한 기업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정리하고 이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또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 있거든요. 디스펜서라고 용액 같은 걸 뿌려주는 이제 장비인데 이 회사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너무 좋은데 PER 6배. 굉장히 싸고 HRS라고 옛날에 해룡 실리콘인데 실리콘 만드는 회사예요. 전자부품에. 이 회사도 이제 뭐 추정치는 없으니까 근데 엄청난 실적을 냈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 5배. 너무나 저렴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싸고 널려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평가 계속 소외받고 근데 이게 나중에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금방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20개, 30개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개만 딱 선택한 건데 이런 기업들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적극적인 좀 교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참 마음이 따라주지는 않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오늘 나눈 얘기들로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승환의 담대한 예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